먹을 쌀 조금이 담긴 보자기와 술 한 이 병을 들고 안면 짬뽕을 그는 집을 나섰다. 부지런히 걸으면 밤이 늦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가 한참을 걸어가는 길에 단널따라 도랑에 이르렀는데 도랑에서는 섹시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하얗고 뽀얀 손으로 빨래를 조물거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찌나 너무인지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을엔 조의 어여쁜 여자가 있었다니. 그는 슬금슬금 발걸음을 옮겨 섹시가 빨래하는 빨래터 근처 산 언덕 소나무 밑에 가 앉았다. 여인은 그를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빨래를 했다. 그는 여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 근처에 돌들을 주워 물에 던졌다. 그가 던진 돌이 여인에게 물을 튀기는데도 그녀는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고 묵묵히 빨래만 할 뿐이었다. 그는 애가 탔다. 자신이 이미 혼인한 몸이라는 사실이나 큰형님의 제사를 지내러 가던 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여인이 빨래를 다 마칠 짬뽕이 때까지 이렇게 안면 바라보다가 짬뽕을 여인이 빨랫감을 챙겨 일어나 자리를 뜨자 그 뒤를 따라갔다. 여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잠시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이내 날이 저물자 대문 앞에 서서 말했다. 이보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해가 저물어 머물 곳이 없어 난감하구려. 오늘 하룻밤만 이 집에서 묵어갈 수 있겠소? 그의 말에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과연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묵고 가시지요. 여인이 순순히 허락해주자 그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여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저기 있는 묘를 깔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여인의 등에 대고 그가 서둘러 말했다. 목이 몹시 말라 그러는데 물 한 그릇만 먹을 수 있겠소? 가져다 드리지요. 이번에도 여인이 순순히 부엌으로 가더니 물대접을 들고 왔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그는 목이 말라서 물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는 사랑방 안으로 물을 넣어주고 나가려던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왜 이러시오? 이건 놓으시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오. 그는 여인을 억지로 방 안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러나 뿌리치는 여인의 힘이 생각보다 세서 결국 결국 실패하였고 여인은 뛰쳐나가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다. 버스 기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집주인이 도망간 상황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랑방에서 잠을 자려니 찝찝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자니 한밤중에 어디에서 밤을 꼴딱 지새야 할지도 걱정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자 그는 그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그러더니 이내 방문이 휙 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형체를 보고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저게 뭐야? 방문 앞에는 수십 미터 길이가 넘을 법한 거대한 구렁이가 펄을 낼름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구렁이는 사랑방 안으로 들어와 방의 내 귀퉁이를 모두 휘감았다. 바싹 굳은 채 벌벌 떠는 그의 몸 주변으로 아주 적은 공간들만 남은 채 구렁이의 문이 가득 찼다. 구렁이가 무시무시한 커다란 입을 쩍 벌리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네 이놈. 가엾은 서방님의 복수를 위해 오늘만을 기다렸다. 이내 구렁이의 길고 긴 몸이 그의 다리를 휘어감기 시작했다. 도끼를 가득 품은 구렁이가 더욱더 힘을 주어 그의 상반신까지 올라오며 조였다. 그런데 구렁이가 그의 온몸을 휘어감기 직전 그가 윗도리 속주머니에서 비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구렁이 머리가 자신의 상체를 휘감기 위해 올라온 순간 입을 벌린 구렁이의 목구멍을 비수로 내려찍었다. 한편 그의 아내는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간다던 남편이 사흘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들, 딸들과 함께 남편을 찾기 위해 연마을 큰 집에까지 가보았는데 남편은 큰 집에 온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온 식구들이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다 큰아들이 자기 집 논에 이르렀는데 한가운데 바위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는 것이었다. 아들이 서둘러 바위 위에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의 팔목에는 뱀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뱀은 입속에 비수가 꽂힌 상태였다. 놀란 아들은 황급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님이 생각했다. 서방님이 결국 뱀을 죽인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구나. 얼마나 한을 품었으면.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모셔와 극진히 장례를 치루었고 구렁이 2마리의 장례 역시 함께 치르며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소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다. 남편과 저의 장례를 치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하루아침에 끔찍하게 남편을 잃고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가문의 삼족을 다 멸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신이 이토록 고운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비록 내게는 원수이나 당신에게는 살아가는 지압이었을 텐데 당신은 나와 내 남편의 장례도 치르고 명복까지 빌어주었으니까요. 싫어. 우리 한때 자석 같았다는 걸 한쪽만 등을 돌리면 멀어진다는 거였네. 안녕하세요. 명리입니다. 이제 때도 됐는데 기억을 살면서 소리로만 퍼지네. 되돌아보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내 앞들 전부 등장면이 기억나. 깜깜한 영화관 너와의 그 눈이 저 소리도 빛나. 깜빡할 수 없어 무성한 걸 짚고 모아 그렸어. 우리는 손에 젖혀간 것을 기억나. 네가 가진 소리 들려 그거 나만 전 상관없어요. 책을 잘 알거든요. 글자가 전부 없어지고 있다니까. 그 편지의 글자도. 이건 글자 마왕의 뜻이 분명해.
눈이 뜨잖아. 날 즐겁게 해주면 문을 열어주지. 아휴, 매일 같은 노래만 부르더니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그럼 다른 노래를 불러볼게요. 다른 노래? 어떤 노래? 어떤 노래? 굴짬뽕도 참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 노래. 자, 버티어? 버티어? 재밌겠니걸? 이런 노래도 있었거든. 그럼 이 노래는 어때요? 에? 이것도 무슨 노래야? 이렇게 노래가 많이 있었다니 어머니를 신경 찔러. 저는 언니를 주면 어쩌지? 좋아지는데? 그 노래는 아주 재밌겠는걸? 재밌다 재밌어 돌려 아이 뭐야 문이 또 있잖아. 이런 문이 또 있잖아. 문이 또 있네. 문이 자꾸만 내 갓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안돼 아이 깜짝이야 놀랐네. 에게게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또 뭐야? 오늘따라 뭐 무서워 저것도 뭐? 이게 뭐야? 빨리 문 열어줘요. 알았다. 어서 가봐라. 저라니. 일자를 찾으러 왔다가 백자 마왕에게 잡혀서 이렇게 갇혀버렸어. 우리 좀 구해줘. 근데 어떻게 창문이 열리지? 옆에 있는 기계의 글자들을 다 맞추면 문이 열릴 거야. 하지만 틀리면 너도 우리처럼 이 안에 갇힐 거야. 조심해야 돼. 알지? 이거 조심해. 그래 내가 누구니 한글 탐정 상민이 아니더냐. 어이? 어이? 상민이 화이팅. 어이? 어이 또 어이
상민아 어떤 글자 마음을 만들어 가냐? 부모님 글자를 잘 모르는데 또 같이 있는 건 싫어. 아유 겨우 찾았네. 여기가 열무방 맞지? 결혼을 돌보려면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글자요? 그건 돌리가 구해올 상민이가 건데. 맞아. 우리가 글자 마음을 해서 글자를 보내올 거야. 원문이 글자 없이는 같이 안 놀아. 이거 어떡하지? 글쎄요 오늘도 재밌었나요?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요강을 살 돈도 없어서 소변을 아무 곳에나 모았다. 특히 그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울 때면 나와서 부엌 한 켠에 소변을 보고 다시 들어가곤 했다. 그렇다 보니 부엌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었다. 부엌을 관장하는 신인 조왕신은 그런 청년의 행동이 괘씸했다. 저놈이 수시로 신성한 부엌의 소변을 봐대니 냄새가 나서 못 살겠고. 군 화가 난 조왕신은 산신령에게 이 일을 말하며 청년을 벌해달라고 했다. 산신령은 호랑이 한 마리를 산 위 청년의 집으로 내려보냈다. 이 포토블 모니터로 삶의 질을 올려보세요. 슬림한 두께와 얇은 베젤로 더욱 넓고 쾌적한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스탠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데모에서 이 포터블 모드 호랑이가 청년의 집 근처에서 슬며시 관찰하고 있으니 곧 청년이 몸을 오들오들 떨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당의 소변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죽어라. 그래도 나는 비록 낡았어도 이렇게 집이라도 있지. 저렇게 산도 얼마나 숨질까? 죽어. 얼른 들어가자. 호랑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본 적도 없는 호랑이를 호랑이 님이라 부르며 걱정하는 청년을 차마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호랑이는 다시 돌아가 산신령에게 말했다. 제가 가보니 마음씨가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러신을 모욕하려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강을 살 돈도 없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산에 사는 호랑이들이 주위에 떨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청년에게 벌 대신 선물을 내려주기로 했다. 호랑이는 자신의 털 중 유독 은빛으로 빛나는 한 가닥을 뽑았다. 은털은 금세 침처럼 변했고 호랑이는 그것을 나무 사이에 두었다. 이튿날 청년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를 하던 중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아니, 웬 은침이지? 총각이 발견한 은침은 보통 은침이 아니었다. 우연히 배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총각이 이 은침을 찔러주니 씻은 듯이 낫는 것이었다. 총각은 침수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아프다는 곳에 은침을 찌르기만 하면 다 나았다.
와중에 모든 환자들이 어디 문제 아팠냐는데 아파냐는 낳는 것이었다. 그러니 마을에는 순식간에 오만의 심장이가 있다고 소문이 났고 청년은 유명 인사가 되었다. 청년은 신비하고 소중한 음식을 자나깨나 늘 목에 지니고 다녔다. 하루는 청년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호랑이의 등 위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놀란 청년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생각했다. 세상에, 내가 자다가 호랑이에게 잡혀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호랑이는 청년을 어느 풀 앞에 데려가 내려놓더니 잡아먹는 대신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풀 안에서 5마리의 호랑이 새끼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청년의 앞쪽으로 호랑이 새끼들을 밀어놓았다. 청년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떨해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 호랑이 새끼들의 몸이 온통 부스럼 천지인 것이 아닌가. 아하, 내가 내가 한 심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날 데려온 것이었구나. 청년은 주머니에서 은침을 꺼내 새끼들의 몸 구석구석 부스럼 난 곳에 침을 놓아주었다. 5마리의 새끼에게 침을 다 놓자 청년을 데려왔던 호랑이는 도로 청년을 등에 올려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청년이 문 앞에 나와보니 금은 봉화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물어나 놓은 것이리라. 청년은 금은 봉화 덕분에 낡은 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이 소문은 또 금세 퍼지게 되었다. 마침 임금의 어린 아들인 왕세자가 정수리에 난 부스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청년의 소문은 과장되어 궁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부는 침도 잘 보고 약도 잘 짓는 용이라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청년은 왕세자의 부스럼을 고칠 침과 약을 준비해 오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나는 그저 이 은침을 대충 찌를 줄만 알지 침술은 전혀 모르는데 거기다 약까지 준비해 오라니 어찌하면 좋을까? 어떡하면 좋을까? 궁궐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청년은 그럴싸해 보이게 무엇이라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얼른 부엌 밥솥으로 가서 밥을 한 숟갈 푹 볶았다. 따왔다. 밥덩어리를 한참 참 손으로 손으로 조금조금 조금조금 찐득한 연고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청년은 은침과 종이에 싼 밥덩어리를 가지고 궁궐에 들어가 왕세자를 진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에 아무렇게나 침을 놓으면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청년은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보는 눈이 워낙 많았으므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했다. 또 하필 이번에만 침에 흐름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하기도 한 채 청년은 왕세자의 머리 이곳저곳에 꼼꼼히 침을 놓았다. 이제 약을 바르겠습니다. 청년은 연고처럼 보이는 밥덩어리를 꺼내서 연고 바르듯 침을 찌른 부위마다 찐득하게 발랐다. 궁궐의 의원들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살펴보았고 청년의 가슴은 긴장감으로 떨렸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청년이 왕세자에게 은침을 놓은 지 사흘이 지나자 왕세자의 부스럼은 씻은 듯이 나았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청년에게 엄청난 금액의 사를 하게 뭐라 했다. 궁을 나오는 청년은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별볼일 없던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귀한 집으로 이것으로 부부자도 되는 것일까? 청년이 청년이 이렇게 이렇게 회의하는 사이 청년의 앞에는 그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왕세자의 병까지 고쳤다는 소문이 났으니 청년은 더더욱 유명해질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많은 이들을 위해 나누어 써야지. 그리하여 청년은 자신을 찾는 환자들은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침을 놓아 치료해 주었고 그 뒤로도 최고의 의원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기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끝. 너 아직도 이자율 15%가 넘는 높은 금리 대출을 계속 옛날 신라시대 모양리 어느 마을에 손순이라는 가난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살았다. 성품이 온순하고 너그러운 이들 내외는 늙은 어머니와 늦둥이 어린 아들 한 명을 두었는데 매일 품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부부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해도 언제나 먹을 것이 모자랐는데 효심이 지극한 부부는 자식들의 끼니를 거르고 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주는 날이 많았다. 문제는 어린 아들이었다. 부부는 허기를 참을 수 있었지만 어린 아들은 늘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아들은 어쩌다 먹을 것이 있기라도 하면 자신의 몫을 다 먹고 할머니의 몫까지 빼앗아 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칭얼댔다. 할머니는 늘 허기져하는 손자가 안쓰러웠다. 그렇다고 때로는 자신은 거의 한 입도 먹지 않고 다 손자 입으로 넣어줄 때도 있었다. 더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아이고 내 새끼 가엾어서 어쩌노. 하루는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가 있을 때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날씨가 이러니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나절 만에 급히 집에 돌아오게 된 손순내외는 부엌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노모를 위해 아껴둔 찬밥덩이를 어린 아들이 꺼내 먹고 있었던 것이다. 도리야, 그걸 네가 먹으면 어떻게 해?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하셨어요. 뭐? 먹으라고 한다고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니? 아이고. 배고픈 걸 어떡해요? 어머니 미워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가 그새 얼마나 야위었는지 원래 입던 치마끈을 바짝 졸라매야 겨우 허리가 맞을 지경이었다. 손자를 챙기느라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해 나날이 야위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손순 부부는 할머니와 손자가 잠든 방 밖으로 살짝 나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야 말겠어요. 너무 많이 야위셨어요. 선수는 한숨을 푹 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어떤 방도가 없었다. 아무 대답이 없는 남편의 옆에서 한참을 생각하던 아내가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 손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현재 남은 여생을 위해 우리 도리를 버립시다. 뭐요? 손수는 깜짝 놀랐다.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을 꺼내는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식은 아이는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아이가 어머님 옆에부터 음식을 축내고 있으니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왜 진심이요? 이런 말을 하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도가 없잖아요. 여보, 부인, 이 모든 것도 전생의 엄연 아닐까요? 어쩌면 도리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굶주리며 고생하고 사느니 훨씬 유복한 집에 다시 태어나 우리가 주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게 될 운명일지도 몰라요. 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내의 말대로 하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손순 부부 내외는 아들인 도리를 버리기로 했다. 다음날 부부는 빌려온 곡식으로 충분히 밥을 지어 처음으로 도리를 배부르게 먹였다. 허겁지겁 실컷 저녁밥을 먹은 도리는 세상 모르게 푹 잠들었고 부부는 어둑한 밤에 아들을 업고 뒷산으로 향했다. 뒷산 깊은 숲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으슥했다. 산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손수는 괭이질을 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순의 옆에서는 어느덧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어 배가 볼록하게 나온 채로 새근새근 잠든 어린 아들을 업고 있었다. 아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생매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손순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다시 태어날 때는 꼭 매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거라. 손순이 마음속으로 아들의 명복을 빌며 정신없이 괭이질하던 그때였다. 괭이 끝에서 쇳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손수는 조심스럽게 괭이가 닿았던 부분의 흙을 손으로 파헤쳐 보았다. 그러자 이상하게 생긴 돌이 있었다. 조금 더 파보니 둥그스름한 모양이었다. 조금 더 파서 밖으로 캐내보니 그것은 종 모양이었다. 돌로 만든 석종이었던 것이다. 그건 좀 아니었고? 그러게 왜 이런